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멀지는 않습니다. 회사 예. 가까워서.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워낙 사실 방송 출연이 많으신데 저희가 또 바쁘신 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최근에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그 작년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뭐 7월 작년 여름부터는 1000건도 채 거래가 안 되는 상황 쭉 이어지다가 1월 달에 거래량 소폭 늘었고 2월 달에는 줄어든 거래 대비해서는 꽤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과정 중에서 가격도 일부 많지는 않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좀 높아진 거래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1월 달하고 2월 달에 거래량이 좀 증가한 부분들이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직전에 굉장히 낮아진 거래 대비해서 좀 높아진 것 뿐이지, 네. 아직은 전체적인 평균, 과거의 장기 평균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여전히 낮은 상황이어서 아직 그 상황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까지 보기는 조금 이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는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요.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도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에 대한 변동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현재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에 점점 양극화되는, 네. 조금 더 차별화되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고, 네. 그리고 그 일시적인 반등조차도 수도권 내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시가가 발표됐잖아요. 네. 이 공시가가 사실 대폭 떨어진 걸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뭐 사실 종부세 대상이었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세부담이 줄어든 게 그러면 그런 거래량이 반등하고 회복하는 거에 기폭제가 될 수는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과거에 종부세가 아시는 것처럼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굉장히 급격히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때 보유세 부담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살던 집을 빨리 팔고 무주택자로 가야 되겠다. 혹은 다주택자들이 내가 갖고 있던 집들을 막 급매로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그 부담에 의한 영향을 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을 채 이기지 못하신 경우들은 매물로서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좀 생겼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반대로 지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2020년 혹은 그 이전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으로 올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럼 거꾸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더 비싼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담을 좀 덜고 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참 뒤에 좀 더 가늠하고 살 것을 지금 막 서둘러서 사야 되겠다.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 부담이 그러니까 매수 심리를 회복하는데 뭐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졌을 때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고 적정량의 적은 수준, 꽤 낮은 수준으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그러니까 원래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뭐 일부 종부세의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올라갔을 때는 조금 그런 변동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니까 즉 보유세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핵심적인 의사결정의 원인, 기폭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매수 심리 회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금리라고 봐야 될까요? 금리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 금리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부담, 금리가 인상하는 그 추세 에 대한 것들은 결국 매수하시려는 분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 대출을 끼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시점에서의 변동, 그 기폭제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변곡점의 한 원인, 우리가 보통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종전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수준이 되게 되면 추세가 바뀌게 되면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네. 다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꽤 높게 올라와져 있다가 아직 뭐 정점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합니다만 네. 이제 좀 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장기간 시간을 두고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금리 때문에 뭔가가 당장 크게 바뀌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것이 미국에서의 어떤 은행 파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요소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글로벌 그 은행 파산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부분 때문에 동결이나 아니면 뭐 인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다시 얘기하면 악재일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는. 네. 금리를 동결해야 될 만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동결이나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만큼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그건 이제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전제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쁜 영향을 같이 줄 수밖에 없어서 금리가 동결되는 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하고 경기 침체가 같이 상쇄가 되면서 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기는 애초에 좀 힘들다. 대신에 금리는 길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네. 아니면 통화량, 더 먼저는 통화량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길게 장기에 걸쳐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그 오래 지속됐던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트리거가 됐던 건 네. 맞지만 네. 사실 앞으로의 금리의 향방은 지금 막 이렇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데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다. 네, 맞습니다. 통화량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거쳐서 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부동산에 이제 그 경기 침체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매수자와 뭐 건설사 모든 사이드에게 다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앞전에 일단락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부동산 건설회사를 포함해서 시행사도 포함이겠죠. 그러니까 PF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그 전반적인 경기 침체 하고 맞물려서 지금보다 좀 미분양이 좀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개인 단에서의 금매처럼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 분양하는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도 금매 형태, 그게 이제 할인 분양이라는 형태로 일부 지방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커지게 됐을 때는 결국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뭐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지금의 뭐 지난달에 보여졌던 일시적인 뭐 거래량 회복과 일시적인 반등 같은 경우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그 추세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3월 달 마저 거래하고 네. 그다음에 4월 달에 거래까지 어떻게 되는지 혹은 그보다 넘어서 한 5월, 6월 상반기 동안의 거래량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꽤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해도 두세 달치 이상의 데이터는 봐야지 이게 흐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매매가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가락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거 전세가도 계속 떨어질까요? 저는 우선은 계속 한동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현상 그 자체보다 이게 떨어지는 변동의 폭이나 그 뭐 길이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비율에,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한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으니까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에 전세가가 이전에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더 크게 떨어졌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우선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국한해 놓고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 과거 평균보다 더 많은 물량이 새로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만 새로 입주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수요가 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동을 했다. 즉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세를 예를 들면 대출로 하든지 간에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금리를 생각하면 기회비용이 나가는 상황에서 전세로 하게 되면 네. 그 비용보다 월세로 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쌌던 것이고요. 네. 금리 때문에. 그러면 굳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빼고 월세로 옮겨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현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들을 놓고 보면 지표를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전세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월세가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폭보다 월세가가 올라가는 폭이 점점 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일정 수준 넘어 지나가게 되면 월세 가격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상황이 곧 오게 될 겁니다. 네. 외부에서의 추가적인 입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세입자들로서는 월세를 더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을 거고 다시 전세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겠죠. 결국 같아졌다가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네. 그러면 수요가 다시 전세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는 다시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은 그 현상이 이미 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다시 회귀하는 현상. 네. 그러면 전세가가 다시 버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표로서 살펴보면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도하고 인천 대부분의 지역들은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서울과 같은데 네. 왜 두 개가 같이 떨어지고 있느냐?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과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주되는 물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세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월세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인천 지역과 서울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저는 전세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서울 안에서도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특수한 동네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압구정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특히 이제 중대형 평형에서 약간 신고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압구정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아파트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을 생각해 보면 이걸 단지형의 어떤 아파트라고 부르기에는 아파트만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 상태, 즉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놓고 보면 가격이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쉽게 얘기하면 네. 이런 시점에서도 과거에 살펴보면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급 주택, 고가의 주택, 아주 초고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류상으로는 말씀하신 압구정 일대의 아파트들이 분류상으로는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고급 주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 거여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낡았지만 네. 가격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하자면 고급 고가의 주택인 것이고 과거에 예를 들면 분류는 틀리지만 성북동이나 구기동, 평창동, 뭐 지금은 최근에는 한남동, 이태원동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고급 주택들,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혹은 뭐 서초 방배 일대 이제 초고가의 빌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경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막 뭐 급매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 자체가 드물기는 하지만 네. 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압구정 일대의 아파트들이 바로 그런 현상, 그러니까 즉 고급 주택화, 고가 주택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아파트지만 이제는 단독 고급 주거 지역의 단독 주택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네. 이 부분들을 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지표 혹은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바뀐 시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의 그런 뭐 고급 주택들 이런 데야 뭐 항상 그래왔지만 네. 이제는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약간 그런 카테고리로 약간 카테고리가 분류되기 바뀌었다. 시작했다. 네. 네.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이제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아파트죠. 네. 그다음 한남더일이라든지 이런 부류들이 공동주택이지만 단독주택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압구정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뭐 신고가가 나온 거가 뭐 전체 강남을 대표한다던가 뭐 서울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